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세무포럼 자장을 맡게 된 이광우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정부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이제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투자 손실을 공제 또는 이월 공제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대출 요건 강화로 촉발된 금융소득세의 개편안이 소위 동학개미라는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후퇴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세무포럼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출시에 따른 소득 구분, 투자 손익의 통산, 포괄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시일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손영철 세무사님께서는 신탁 및 금융세제에 탁월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손영철 세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그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는 그 행정고시 40회 그리고 국세청 세제실에 계시면서 각종 세제에 대해서 직접 설계를 하셨습니다. 전병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토론을 맡아주실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계신 김수성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기 위해서 먼 거리에 해주신 플로어에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의 글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서울시립대 전병욱 교수님, 존경하는 전병욱 교수님 감사드리고 김수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현행 금융세제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제가 오래 전에 기초 초안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6월 25일 날 발표를 보고 그 글과 이렇게 발표 내용을 결합하면 우리 회원님들에게 한번 읽을 만한 읽을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개간세무사지에 투고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13페이지 정도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걸 양을 한 8페이지 정도 더 추가해서 한 21페이지, 22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늘렸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5일 날 발표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 펀드의 이익이라든가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했었는데 이거를 사실상 자본이득으로 과세해서 그리고 세율도 20%로 과세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펀드 규모가 거의 한 6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산가들이 펀드 투자하게 되면 조세 부담이 지금 최고 세율 40%라고 감안하면 한 20%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매우 납세자들에게는 상당히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새롭게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소득 구분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 자본이득을 여기에 포함시켜 갖고 손익을 통산하는 그러한 과세 체계가 도입하겠다. 2023년부터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포괄과세로 가는 거니까 증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현행의 금융세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세제는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으로 나눠지는데 금융은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을 금융상품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과세상 문제가 되는 건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증권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근데 금융투자 상품은 자본시장법에서 투자 손실 위험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에서 착안한 거는 바로 이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이나 은행의 수신 상품이나 보험 상품과 다르게
투자 손실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상품인데 그렇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법상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금융상품은 소득 구분을 배당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게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은 전혀 그 세법상 보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의식에서 처음에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의 네 번째 문단을 보면 금융투자 상품의 이러한 특징은 세법적 관점에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 세법이 어떠한 취급을 하는가라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공제를 하는 그러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현행세제를 한번 쫙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세제의 현황을 한번 보면은 채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 이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발행 할인액이냐 시장 할인액이냐 이건데 현행세법은 발행 할인액에 의해서 이자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주주 양도분을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제 대주주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항상 그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투쟁하는 싸움을 하는 장인데 그 매수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다 양도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고 또 매도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양도소득을 실현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공매도 세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 세력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대주주의 경우에요. 매도 세력이 일정 부분 있는 그 공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조화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그 공매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파생 상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선물 200 선물 옵션과 해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고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적으로 이제 그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즉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입법 재량의 문제니까 이거 갖고 뭐라고 하기는 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혼합금융투자상품이라는 데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혼합금융상품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들 금융상품 즉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파생결합증권이라든가 투자신탁 그럼 뭐 레버카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일정한 비이크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이크를 취하고 그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주식, 채권, 파생상품들을 이렇게 혼합시켜 놓습니다. 혼합하거나 결합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이러한 비이클들인데요. 이러한 비이클이 이제 여러 법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뭐 어떤 거는 신탁 계약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1인 계약을 취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과세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을 이렇게 혼합해서 하나의 별도의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을 저는 이런 비이클들을 저는 별도로 혼합 금융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만들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행 세법이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투명체라는 거는 이 유가증권성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이 유가증권이거든요. 사실 수익증권이니 파생결합증권이니 이런 유가증권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럼 과세하는 이걸 투명체 과세 방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파생결합 예를 들어서 뭐 특정금융신탁이나 투자 1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거는 유가증권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그 소득의 원천이 뭐냐 이거 고려하지 않고 그 투자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걸 투자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이거 불투명체라고 하고 근데 또 어떤 거는 이 두 가지를 약간 섞어요. 이게 이제 투자 신탁인데요. 그래서 이걸 저는 반투명체라고 하는데 이 투자 신탁 세제를 설명할 때 어려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 그 효력을 이걸 완전히 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소득 흐름만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투자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런 관념이 이 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쓴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혼합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명체로 과세하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특정 금전 신탁이다. 그 다음에 또 투자 1임 계약이다. 그 다음에 불투명체로 과세하는 것은 파생결합증권인데요. 이 파생결합증권도 항상 논의가 돼 보면 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과 증권이 결합한 거니까 그 결합 전에 그 원천대로 갈라서 이거 바이포케이션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간 이건 불투명체로 봐버립니다.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도 거기는 보장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나눠서 보장성 기능은 나누고 또 변액보험 그 나머지는 그거는 또 그 보험 계약을 투자자들이 가졌다고 보고 소득 흐름대로 찾아 나가자 이런 발상을 하고 외국에서 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쨌든 불투명체로 하고 있고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투명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용어 뭐 오페이크니 트랜스루센트니 트랜스페런트라는 용어는 사실 그 OECD 자료를 보다가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세제를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이제 금융투자 상품은 증권과 파생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증권은 이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 이자 배당, 처분 단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아까 말한 혼합 금융투자 상품 이것은 대체적으로 다 배당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환매라든가 상환 이런 개념들이 이게 배당이다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여기는 투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이라고 했지만 투자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펀드에서는 이익이 나고 어떤 펀드 손실이 나면 이익 난 것만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합 금융투자 상품의 과세다 이거예요. 과세. 그래서 이거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대해서 합리적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페이지로 와서 보면 이 혼합 금융 상품의 부당성, 과세 부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투자 결과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익이 나면 배당 소득을 하고 손실이 나면 아무 보상이 없다. 이것은 뭐 합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법적 형태에 따라 과세상 차별을 두고 있다. 어떤 거는 증권 계약이라고 해갖고 불투명처로, 어떤 거는 반투명처로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항상 이런 혼합 금융 상품에 대해서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투명체 취급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잡고서 한번 싸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혼합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불공평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느냐?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투자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소득 구분을 창설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양도소득으로 하는 거는 좀 불편하고 왜냐하면 여러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소득이나 자본이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대책이고 두 번째 법적 형태에 따라 과세상 차별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첫째는 투명체 취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명체 취급이라는 건 유가증권성을 부인하는 거죠. 즉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재구성을 해서 수익자가 신탁 재산이라든가 증권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증권에서 갖고 있는 자산 항목을 마치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1대1 계약 관계에 있는 이름이라든가 랩 어카운트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대 다 구조의 투자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너무 지나치게 사법상 효력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둘째는 도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조세 제도를 항상 하는데 조세입 가능성인데요. 증권회사나 대리인에 의한 조세입 도구로서 이 비이클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해서 이게 소득 구분한다는 게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타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일대 다 구조의 이런 금융 상품에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금융 신탁이라든가 투자 1인 계약 같은 경우 1대1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사법상 유가증권성을 부인하고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과세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 갖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투명체 취급의 경우입니다. 불투명체 취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쓰고 있는 것처럼 직접 투자와의 과세 불용평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 직접 투자와의 과세 불용평은 이제 직접 투자할 때 아까처럼 자본이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자본이득이 비과세되는데 이거를 구성 항목으로 이 비이클의 구성 항목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전부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면 비과세되는 게 간접 투자를 하면 과세소득이 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무리 자본시장법이 다양한 신종 금융투자 상품을 만들어도 직접 투자하면 비과세되는 걸 뭐하러 이런 신종 새로운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이걸 넣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게 한다는 이익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과세 불용평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용평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새로운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걸 뭐 투명하게 가져가고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네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 다만 이 불용평 문제를 이제 완화할 필요는 있다. 첫 번째는 이걸 자본이득으로 만들면 된다 이거야. 그 소득을 불투명체로 하면서 자본이득으로 하고 두 번째 완화 체계는 지금 기존에 비과세되고 있는 주식의 자본이득이라는 채권 자본이득, 파생상품 이익에 대해서 과세로 한다면 이런 불용품 문제는 완화가 되니까 이 투명체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불용품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충분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반투명체 문제입니다. 이건 투자신탁의 과세인데요. 이것은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했는데 소교를 보면은 일대 다하 구조의 이런 혼합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불투명체로 해라. 그냥 유가증권으로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가증권을 보고 그 소득의 구분을 자본이득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자. 더 이상 뭐 나눠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사법과 세법과의 충돌 문제라든가 투자 손실 과세 문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자세하게 위헌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이제 통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자본이득으로 한다면 작은 단위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자본이득 손실은 파생상품의 자본이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적어도 이 혼합 금융투자 상품은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파생결합증권과 펀드죠. 이거는 손익을 통산하도록 하자. 이게 작은 단위의 통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2016년 IS 제도가 그 저축계좌죠. 생기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작은 단위의 통산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논의는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 자본이익 등 과세 필요성이잖아요. 요건데 요거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과세 불용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썼는데 첫째는 조세 정리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과세하지 않는 거는 소득인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근거를 하기는 없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초 상품에 대해서 과세하자면 조세 회피 가능성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체계로 가는 것이 옳겠다. 셋째는 이것이 이제 제가 쓴 의도이기도 한데요. 혼합 금융투자 상품 과세상 불황평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금융상품의 선택 행위에 조세가 중립적이지 못해서 왜곡 현상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니까 조세가 형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 주식투기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비록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지만 금융상품 간 공평 과세 내지는 조세 중립수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초 상품까지도 다 과세가 됐다면 이제는 이제 통산입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 통산인데 주식, 채권, 파생 상품 그리고 이 혼합 금융투자 상품의 모든 손익을 하나의 비클에 넣어서 통산을 하자. 이것이 이제 큰 단위의 통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여기까지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좀 전까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거였는데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자와 배당도 통합을 하자. 손익 통산. 이걸 소위 말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의 보유와 처분 단계가 있는데 보유와 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보유 단계든 처분 단계든 전부 다 금융소득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다 손익 통산하자.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배당이나 이자도 결국은 원본의 회수의 하나의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회수 되고 난 다음에 이익만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이니까 다 통산을 하자. 이렇게 나눠서 이원적 소득세제로 하는 것을 이원적 소득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밑줄 소득 원천설에 구분하여 벗어나서 16페이지입니다. 강학상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양분하여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세제가 있는데 이걸 이원적 소득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그 순이익을 종합합산으로 해갖고 누진세율로 과세할 건가 아니면 이렇게 분리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내친 김에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일단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많은 글들이 저를 보면은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내에 이 문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개하는 문헌이 있고 하는데 뭐 PPT 자료는 있지만 글을 이렇게 딱 쓴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럼 가긴 가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일로 가야 되느냐 이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 장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한 세 가지로 하면 좀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5가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는 제 창작이죠. 첫째는 이중과세 논쟁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소비하고 남은 자산을 저축한 것인데 다시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소비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다시 또 소득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 이중과세 저축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럴 바에는 소비를 하자. 그럼 결국은 저축량이 작아지고 국부의 형성은 안 되고 그럼 국가는 좀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축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너그럽게 하자 이런 것이고 국제금융자본의 이동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과세가 높으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조세 부담이 낮은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좀 낮추자. 이것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 세 번째, 고령화 사회의 대비입니다. 요즘은 뭐 고령화 사회가 아주 길어지죠. 노동 가능 연령은 뭐 60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소득의 관점에서 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왜냐면 금융소득은 저축이 한 거야. 노후생활 보급잖아. 물론 연금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금융소득에서는 너그럽게 과세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국가 위험에 대한 고려입니다. 결국은 이 세제는 결국은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인데 투자 상품이라는 건 결국 증권업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증권업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반면에 은행업은 저축이죠. 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국가가 상당히 그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기차 일본이 그 이원적 소득세제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 국가의 위험을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그 국가는 대신 손실의 인식을 통해서 그걸 어떤 정도 보상해주는 이런 체계가 또 함정이 아닌가. 사실 이 당시에 2004년도인데요. 일본에서 그 은행들이 많이 부도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직적 공평이죠. 결국은 이원적 소득세는 저율로 분리과세한다는 건데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게 쭉 읽다 보니까 도리어 포괄과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도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융세제를 봤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봤는데 일단은 그 19페이지에 보면 선진화 추진 배경이라고 해서 이용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이게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술식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이 현행 세제는 과세 누락이 있고 조세피 가능하고 그리고 또 선택행위에 중립적이지 못해서 선택행위 왜곡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소득 부분이 배당으로 돼 있어서 손실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있고 집합적이거나 투자 손실 과세 문제가 발생해갖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하느냐? 바로 금융투자 소득 구분을 만들어갖고 파생결합증권과 투자신탁의 소득을 전부 다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걸 하고 이익과 손실을 통상하도록 하고
또 집합투자기구 과세 체계를 합리화한다고 하면서 23년서부터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지금은 반투명처로 하는데 완전히 불투명처로 해갖고 투자 이익과 과세 소득을 일치하게 해갖고 뭐 투자 수익 과세는 이런 게 없도록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빨리 했죠. 예. 그래서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밑줄을 하나 치는 게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21페이지 밑줄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 표준 및 확정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면은 확정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를 국세청이 하도록 의무화. 지금 이 집합투자기구가 아까 말한 650조 정도 되는데 펀드 수가 한 몇십만 개 될 겁니다. 몇만 개, 몇십만 개 될 겁니다. 이거를 연 단위로 전부 다 세무신고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사업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감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업 일을 하다 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되는데 제가 한 세제 개편할 내용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제 1회 세미나가 이제 신탁포럼 세미나가 10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그 이한우 세무사님이 중요한 이한우 세무사님이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면서 정부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번 정책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 미소를 금할 수 없다.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잘한 건 잘하고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훌륭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 잘 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는 2절, 3절에서 논의한 것 같이 현행 세제의 문제점이 개선 방안에 거의 동일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생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과세하는데 그 소득 구분을 사실상 자본이득으로 봐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창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범위입니다. 제가 이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게 그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면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보유와 처분 단계에 대한 모든 소득이라고 강학상으로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은 오로지 처분 단계만입니다.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지금처럼 전부 다 종합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체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앞자리에서 말하는 그 이원적 소득세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원적 소득세를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보유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을 과세하는 것이 뭐가? 그건 바로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은 표리의 관계인데 배당 소득을 하느냐 양도 소득을 하느냐 이거 선택할 수 있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도 결산 전에 하면은 금융투자 소득이고 결산 이후에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배당 소득이고, 이게 무슨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입법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단순히 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만 보지 않고 세법에서 열거한 것 이렇게 지금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주식, 채권, 그러니까 24페이지입니다.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과세 일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공매도 차익이라든가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이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저축성 보험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금융상품과 연계된 해지 거래라든가 차익 거래 이것도 금융투자 소득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이 앞으로 특히 금융업권에서 요구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피 방지 차원입니다. 세 번째는 조세피 방지인데, 이 금융투자 소득의 폭로를 통사는 그 실현 시기의 임의적 조작을 통해서 과세 소득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세법이 실현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 안에서는 이와 같은 조세피 방지 규정이 없습니다. 뭐 여기 뭐 와시세율 규정이라든가 미국의 경우에는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뭐 너무도 중요하고 이건 뭐 세제 당국에서 다 알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그냥 이제 한번 써놓은 겁니다. 예. 이거 없으면은 뭐 다 세금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좀 써놨지만은 다 지금 세법 다 합치갑니다. 예. 자전거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텍스 플래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합자기구 과세 합리화입니다. 집합자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 분배금은 배당으로, 그 다음에 환매는 자본이득으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결산 분배금을 배당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원천을 따지고 있습니다. 원천을 따져서 자본이득은 분배를 강제하지 않고 그 이외의 이거는 다 분배를 강제해서 이렇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소득 원천을 구분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입법 예고안은 이것이 너무도 어렵고 굳이 이 규정을 살려둘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폐지하고 전부 다 배당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요 부분은 뭐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규정이 바로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비적격은 이제 1년에 1회 이상 결산 분배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예전에는 도관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투자자들이 신탁자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정부안은 그러지 않고 이거를 그냥 법인으로 의제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지급 배당금은 손금 산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페이스루 방식인데 좀 이제 제재 수단으로서 페이스루 방식은 좀 너그러운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사모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모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거는 완전히 펀드를 구조를 악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재 수단으로서 임피테이션 방식으로 즉 아예 그냥 법인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서 세액 공제 받는 이런 일반 법인과 동일한 취급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겁니다. 사모펀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한 400주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나라의 적격 투자 펀드는 전부 다 이 자본시장법상 집합수익금 적격 펀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그 적격 펀드의 범위에 사모펀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배당금 송금 산입 이거 안 해줍니다. 페이스로 임피테이션 페이스로 방식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법인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활성화가 안 되겠죠. 예. 물론 미국은 참 다릅니다. 미국은 뭐 넓게 그 패스스루 과세를 챕터 박스로에 의해서 조합이나 신탁에 대해서 하고 또 소형 법인도 스몰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전부 다 패스스루 방식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형 법인도 다 법인 단계와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집합투자기구 범위에서 사모펀드는 제외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입법안은 뭐 상당히 잘 됐다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기본적으로 이자와 배당까지도 통산하는 이원적 소득을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큰 이득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세무사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국가 경제까지 이렇게 고민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거 쓸 때는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고 영혼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체넘게 글을 썼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